박영성님 질문부터 답변해 드릴게요. 이거 페북으로 답변하셨던 건데, 박영성님이 하드포크식 거래소 입출금 제한되면 사람들이 인출을 많이 하려고 해서 이더 등을 팔아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하셨는데, 제가 박영성님한테 대답해 드린 거는, 나는 그렇게 대답을 했어. 과거에는 비트코인만 있을 때는 비트코인하고 미국 달러, US 달러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신용화폐로 많이 뺐잖아. 어.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이제 비트코인 전체에 들어있는 신용화폐가 많이 빠지게 되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더리움도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가격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맞지? 반비례하잖아.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이더리움 내려가고, 이더리움 올라가면 비트코인 내려가고. 근데 신용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입출금, 비트코인 입출금이 제한된다고 하면 이더리움이 팔아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 그거는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이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애가 빠져버리니까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대답을 해드렸어. 어떻게 생각해? 잠깐만, 나 사실 질문을 잘 못 들었어, 솔직히. 하드포크 거래소 입출금이 제한되면 사람들이 인출을 많이 하려고 해서, 그러니까 이더 인출을 많이 하려고 해서 이더 등을 팔아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비트코인 입출금이 제한되는데 왜 이더 가격이 떨어지지?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더 가격이 딱히 떨어질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하드포크 되면 이더 가격은 올라가겠죠. 더. 왜냐면 비트코인이 안 좋아지니까. 다른 거에 뭐 어차피 크립토커런시에 들어간 거 똑같다고 한다면 이게 빠지면 이더리움을 올라가긴 할 텐데 굳이 그게 입출금이랑 관련은 없는 거예요. 입출금이 안 된다고 해서 굳이 막 그거를 우리가 입출금이 안 되면 근데 그런 입출금이 막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 입출금이 안 되면 비트코인에 대한 사용성이 떨어지잖아.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더 싫어하게 될 거란 말이야. 더 안 좋게 평가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입출금 제한으로 인해서 사용성이 악화돼서 이더리움 가격이 반사 이익을 얻는 거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막 그런 것 같진 않아. 이게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하드포크 시 BTC 100만 원 가정 시 BTC 50만, BTU 50만 이렇게 거래 가격이 시작되나요? 이건 뭐 형이 대답할래? 그래? 아니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이유는 너가 답해. 아니야. 그러지 않는 이유는 해시 값이 일단 50대 50으로 5대 5로 나눠지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채굴할 수 있는 그 양이 5대 5로 나눠지지 않을 거고, 그리고 거래소에 BTU가 상장됐을 때 BTU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BTC를 들고 있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만약 팔기 시작하면 설마 시작이 50만 대 50만이라 해도 진짜 불과 한 5분, 10분 만에 어마어마한 가격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쵸. 왜냐면 가격 변동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는 분리된다고 달라지는 건 없고요.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수요랑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이랑 이더리움이랑 갈라졌을 때 이더리움 클래식은 지금 이더리움의 발바닥밖에 안 오거든요. 가격이.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사람들이 더 많이 좋아하는 게 가격이 확 오를 겁니다. 근데 두 개가 합쳤을 때 이전 가격만큼은 안 될 거라는 게 대부분 사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원이었으면은 뭐 BTC 두 개 합쳤을 때는 100만 원이 안 될 거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합쳐졌을 때 가장 강력하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있는데 개별 가격을 예상하는 거는 힘듭니다. 각각 개별 BTC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BTU를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건 뭐 결국엔 수요와 공급이죠. 네. 그리고 김동일님 질문을 답해보자. 소프트 포크로 이거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이거라는 게 이 문제. 이 문제. 여기서 해결하려는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문제는 지금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1초에 거래를 3개밖에 처리를 못해요.
블락 사이즈가 아까 블락이 있었잖아요. 근데 블락 사이즈가 1MB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거래 숫자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1초에 3개 정도인데요. 비자 같은 경우는 최대 1초에 4만 개까지 거래를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글로벌 결제 시스템인 비자는. 그래서 소프트 포크든지 하드 포크든지 둘 다 해결하려는 문제는 같습니다. 그게 뭐냐? 블락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처리할 수 있는 거래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처리할 수 있는 거래 숫자가 한계가 있으면 채굴자들은 거래 수수료가 높은 순서부터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많은 거래들이 처리되려고 하다 보니까 시장 원리에 따라서 이것도 거래 수수료가 높아지고 있어요, 점점. 비트코인 장점 중 하나인 낮은 거래 수수료가 더 이상 장점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비트코인을 하는 사람이건 하는 사람이 누구나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소프트 포크로 풀자, 하드 포크로 풀자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소프트 포크로도 풀 수 있어요. 근데 소프트 포크는 단기적인 해결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건 또 개인적인 입장에 따라 달라요. 근데 소프트 포크로도 풀 수가 있는데 약간 푸는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완전히 해결하느냐 아니면 중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만 해결하느냐 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쵸. 복잡한 문제입니다. 하드포크 안 한다는 쪽으로 내용이 많던데 맞나요? 그건 그 사이트형 있잖아. 사이트 코인 뭐지? 코인점 댄스? 그거를 좀 공유해드리자. 어, 내가 그 올려드릴게. 네, 제가 하드포크 안 한다는 쪽으로 내용이 많던데 맞나요? 그리고 하드포크식 그런 BTU 가치가 훨씬 올라갈까요? 이건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데, 영훈아, 코인댄스 지금 공유해드리고 있지? 근데 공유가 안 되네. 아, 그래? 아, 그러면, 그 웹사이트에 coin, coin. dance, dance. 저렇게 쳐져. 코인.댄스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맞아. 형이 그냥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코인.댄스에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블락스라고 들어가시면 블락스에 들어가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비트코인 얼리미티드와 세그윗이 얼마나 지지를 받고 있는지가 보여요. 세그윗이 소프트 포크입니다. 네. 그래서 얼리미티드가 하드포크가 40.1%, 세그윗이 30.3%라는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공개적인 내용이고 여기에서 문제는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죠. 경우의 수는 하드포크도 75% 지지율을 받기 전까지는 하드포크를 안 한다고 했는데 51%가 넘어가면 아까 영훈이가 말했던 51% 공격이라는 걸 감행할 수도 있고 소프트포크도 95% 지지율을 받기 전까지는 소프트포크를 안 하기로 말은 했는데 51%가 넘어가면 UASF라고 유저 액티베이티드 소프트포크라고 유저들이 스스로 소프트포크를 감행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경우에 수여서 좀 말하기가 힘드네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저기에 나와 있는 수치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특정 채굴장 같은 경우는 나는 소프트포크를 지지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하드포크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서 소프트포크를 지지하고 있는데 하드포크를 공격하는 사람들 지지를 받을까봐 내가 그러니까 제가 그 블럭을 그때 뭐라고 했지 너가? 내 투표 의사를 밝히는 거? 투표? 그러니까 제가 진짜로는 소프트포크를 지지하는데 내가 당장은 얼리미티드 투표를 하는 식으로 나타내기도 한대요. 그 이유는 내가 소프트포크라는 걸 알았을 때 얼리미티드 쪽에서 지금 저희는 모르지만 내가 엄청난 채굴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디도스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쵸.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도 믿을게 안 된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김동일 씨가 코스모스처럼 서로 다른 체인을 연결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엄청 재밌는 질문 같아요.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코스모스처럼 한번 해보자. 솔직히 엄청 좀 매력적인, 솔직히 코스모스 매력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시켜주고, 상호간에 뭐 거래를 쉽게 해주고 서로 연동성을 높여준다 이런 거기 때문에 아이디어 자체는 정말 좋아요. 저도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실행 여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입장인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비트코인이 그 거래량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면 이제 다른 것들과 연결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성격을 갖는 거는 비트코인이 거의 유일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블록체인을 사용한다라는 게 코스모스로 연결시킨다는 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디어는 매력적인데 예를 들면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거는 지금 비트코인에 기반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 레이어를 하나 더 쌓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래 가능한 거래량을 확 늘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주도권을 잡은 방식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이번에 재밌는 게 뭐냐면 하드 포크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걸 컨텐셔스 하드 포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대립이 엄청 심해요. 하드 포크랑 소프트 포크 간에 이걸로 해야 된다, 이걸로 해야 된다라는 게 대립이 엄청 심한 하드 포크입니다. 대립이 없는 하드 포크는 그냥 스무드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 대립이 너무 심한 첫 번째 하드 포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동일 씨가 제시해 준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인데 그거를 과연 구현이 가능한가라는 문제도 또 있고요. 구현한다고 사람들이 또 쓸 것인가 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엄청 재밌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 네, 저희도 한번 어떻게 또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최경옥님 질문 답변하면 우리가 기존에 받은 질문을 다 답변하는데 최경옥님이 하드포크가 둘로 나뉘는 거 맞나요? 네, 맞아요. 블록체인이 두 개로 나뉘는 거고 코인이 각각 복제가 되고 왜 하드포크를 하게 되냐? 이유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서죠. 아까 영훈이가 그렇죠. 말했듯이 거래 1초에 3개밖에 못하면 맞아. 비자나 마스터카드에 비해서 훨씬 이게 과학기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학기술을 이거를 거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하드포크를 하자는 의견이 나온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해결하려는 문제는 확장성 문제예요. 스케일러빌리티 문제인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 이견 대립이 너무 심한 상태인 거죠. 다음 질문은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은 누군지도 모른다던데 하드포크는 누가 주체가 되냐? 하드포크의 주체는 여러분이 됩니다. 맞아요. 모든 거의 주체는 여러분입니다. 아까 노드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가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좀 더 강력한 주체들은 있죠. 예를 들면 개발자라든지 채굴자들이 강력한데 누구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노드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약간 투표권을 행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더 깊게 관여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은 이제 채굴자들이 좀 많이 하드포크를 밀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의 채굴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를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왜 저걸 밀까? 저렇게 밀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을까? 하는 것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코스모스 얘기. 이제 다른 거는 다 질문은 답변했어. 오케이. 코스모스에 대해서 그래. 난 너가 말한 거에 동의해.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 금방 말했던 거에. 코스모스 사실 아직 나는 형은 좀 나 그리고 아직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코스모스 외에 그 코스모스가 기반이 되는 텐더민트라는 게 있잖아요. 텐더민트. 텐더민트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왜 코스모스에 투자를 하고 있나?
텐더민트가 기반이 되면 텐더민트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왜 하필이면 코스모스냐? 그리고 그런 질문도 있지. 그리고 포카닷이라고 POLKADOT라는 포카닷이라는 코스모스랑 똑같은 비슷한 매우 흡사한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럼 왜 나는 포카닷에는 투자를 안 했나? 라는 질문도 해보세요. 이게 블록체인 시장에서는 실시간으로 정말 많은 프로젝트들이 상장을 해요. 그 코인 오퍼링, 그 초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나오는데 그거를 한 버스를 놓쳤다고 해서 내가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선택을 할 때 신중하게 선택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지 코스모스, 텐더민트, 포카닷 이 세 가지가 코스모스 이외에도 투자할 수 있는 나머지 두 가지인데 왜 하필이면 내가 코스모스인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시고 뭐 백서나 그런 것도 유심 깊게 유심 깊게 이렇게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는 코스모스 블록체인 재밌는 아이디어는 많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꼭 필요한가? 라는 질문이 있긴 해요. 왜냐면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하나, 이더리움 하나 제대로 돌리기도 힘든 상황에서 정말 블록체인의 코스모스를 만든다? 나중에는 필요한 거지만 과연 지금 비트코인이나 뭐 몇 개가 있긴 하지만 그 거래를 용이해주는 측면이 있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간의 거래를 좀 용이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는데 과연 어떠한 밸류를 지금은 줄 수 있을까? 앞으로 5년간 해도 제가 봤을 때 막 프로젝트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프로젝트가 그렇게 아직까지 다 프루프 오브 컨셉인 상태에서 그렇게 많은 거를 연결시키려면은 지금 하는 게 최선인가? 한번 상황이랑도 또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나중에 또 나와서 더 좋은 게 나와가지고 더 좋은 알고리즘을 써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과연 지금 상황이 적당한가도 한번 좀 보셔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솔직히. 네, 그것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투자자 입장에서 저보다 투자를 더 많이 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워렌 버핏의 주주 서한에 그런 말이 있죠. 손안에 새 한 마리가 숲속의 새 두 마리보다 낫다라는 말에 대해서 워렌 버핏이 파고드는데 숲속에 있는 새 두 마리보다 낫다라고 말하기 전에 숲속에 있는 숲속에 새가 두 마리 있나? 숲속에 새 두 마리가 언제 나옵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라고 워렌 버핏이 말을 하는데 ICO도 같다고 생각해요. 숲속의 새 두 마리가 코스모스가 성공할 것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정말로 투자를 하실 거면 언제 이게 성공할 것인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이익을 볼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가, 그런 모든 질문을 하시는 게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워렌 버핏 주주 서한은 아래 첨부를 할게요. 읽어보세요. 워렌 혹시 아니, 왜냐하면 워렌 버핏 아저씨는 블록체인을 그 아저씨는 이거를 사기라고 보잖아. 희대의 사기라고 보잖아. 그래? 난 몰랐네. 워렌 버핏 아저씨는 블록체인 진짜 싫어해. 나중에 한번 그것도 재밌겠다. 약간 이 주요 인사들의 블록체인 비트코인에 대한 발언. 워렌 버핏 아저씨는 블록체인에 죽었다 깨어나도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지만 그 아저씨가 투자하는 데에 대한 원칙은 내가 봤을 때 충분히 투자를 할 때는 누구든지 귀 기울여서 들으면 좋은 원칙이라고 생각해. 오케이. 근데 또 구글 CEO 같은 경우는 엄청 좋아해. 블록체인. 에릭 슈미트. 체어맨인가? 체어맨인데. 르시나 이더리움 클래식 전망 좀 해주세요. 형이 해줘. 나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플 싸움 무엇이 잘 될 것인가에 대한 것 같고, 개발팀에서 그냥 개발자 입장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제 팀을 꾸렸어요. 이제 팀을 꾸려서 이더리움 파운데이션 정도의 팀이 이제는 생겼는데 그 팀이 얼마나 그 팀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그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그 기반 기술 그 기술을 얼마나 발전시키는가에 따르고, 그리고 이제 이 어플 개발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뭐 킬러 어플이 개발되냐 안 되는가에 달린 것 같고, 저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왜냐면 이더리움 클래식을 필요로 하는 어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더리움이 성공할 것이라고 본다면 이더리움 클래식 또한 성공을 어느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에 소정의 돈을 투자해 놓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이더리움 클래식 좀 좋게 보고 있는 게, 이더리움 클래식 자체는 약간 좀 철학이 좀 다른 측면이 있었죠. 이번에 다오 사태에 있어가지고 나온 건데, 다오 사태 때는 이제 해킹이 한 번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는 이더리움 팀 같은 경우는 그냥 해킹이 있었지만 그 원래대로 되돌리자, 약간 이렇게 봉합을 하고 하자 이런 거였고, 아니다, 약간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트는 신이다. 그런 느낌이지. 약간 스마트 컨트랙트에 적혀 있었던 걸 투자했고, 버그가 있었던 거나 어쨌든 간에 그것도 존중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좀 더 하드코어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이더리움이 지금 리스크는 뭐냐면 다오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다오 같은 게 한 번 더 반복되면 사람들이 다시 또 이더리움 클래식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 3-4번 실패를 하면, 야, 저거 진짜 스마트 컨트랙트 어렵나 봐, 버그 있는 거 우리가 해결 못하는 문제야, 이러면 아예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가버릴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또 뭐 이더리움 클래식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거는 하나 짚고 넘어갈게. 다오 사태가 일어난 게 이더리움 클래식이 그 버그가 없어서가 아니고, 어. 그 사고는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둘 다 일어날 수 있는데, 오케이. 그거를 대처하는 방안이, 이더리움 클래식은 버그 일어났어? 근데 우리는 투자했던 사람들한테 돈 못 돌려줘, 이거의 입장이고, 맞아. 이더리움의 입장은 아니 우리가 의도한 바는 이게 아니야 라는 입장이고, 그건 그쵸. 다르지. 버그는 이더리움 자체가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맞아요. 인정. 많이 위험해요. 응.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뭐 A에서 B에 거래를 하면 A에서 B한테 돈을 보낸다, 이 정도고, 이더리움이 하고자 하는 거는 스마트 계약서라는 거가 훨씬 더 복잡하고, 그쵸. 코드도 예를 들면 약간 이런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비트코인 A에서 B한테 돈을 5비트코인 보낸다 이런 거고, 스마트 컨트랙은 박근혜 씨가 구속이 되고 오늘 날씨가 좋고 뭐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이게 장난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조건들이 더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세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러면 준다. 예를 들면 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 스마트 컨트랙에서 어떤 조건문을 붙이면 자연스럽게 일을 한다. 약간 이런 좀 더 세세한 컨트롤이라서 재밌는데 버그가 더 많죠. 근데 버그가 하나가 나게 되면 스마트 컨트랙트는 진짜 뭔가 엄청난, 다 빠져버리니까, 버그 하나 잘못되면 컴퓨터 프로그램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얼마나 잘 해결을 하느냐 문제인데,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환경이라는 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버그가 좀 나도 괜찮아, 어차피 방어해 줄 거니까, 약간 이러한 게 약간 굳어버릴 수도 있을 위험은 있는 거지. 이더리움은 버거 나면 클래식은 아예 안 되는 거니까, 좀 더 프로그래머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일 수는 있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은 그런 테스트를 엄청 많이 해야겠지, 더. 왜냐면 한 번 나면 그냥 꽝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환경 차이가 다른 개발자들을 이제 끌어들일 수가 있고,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약간 이더리움 클래식 쪽입니다. 네.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의 차이는, 내가 봤을 때 이더리움은 진보적이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보수적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더리움은 새로운 어플이나 시도를 해보잖아. 그래서 얘네가 실수를 하거든? 그럼 실수를 하면 하드포크를 사용해서 만회하려고 하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이 생겨나게 된 거는, 그래 실수가 있었지, 근데 우리는 이거를 고치려고 노력 안 할 거야 라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모여진 거고, 걔네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험한 상황에 스스로 노출할 거라고 난 생각 안 해. 오케이. 근데 그 대신에 좀 더 기본적이지만 탄탄한 프로젝트 위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맞죠? 맞아. 그래서 나는 근데 스마트 컨트랙트는 나는 약간 좀 보수적인 입장인 게, 왜냐면 버그 하나 나면은 완전히 끝이잖아. 시스템 신뢰가 무너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저희도 얘기하는 거 들으시면 알겠지만 저희도 철학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철학도 있으신 거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가면 저는 이제 클래식으로 가고 시인이 형은 이더리움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다른 결과물들이 나오고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철학 차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리시나님 그냥 답변을 해드리자면 이더리움 클래식이 예를 들어서 1 이더리움 클래식당 10불 그거 10불 정도는 제가 생각했을 때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뭐 3불이라고 했을 때 3배 뛰는 건데 그러면 뭐 10불 정도는 될 것 같아. 그러면 돈 넣으시면 되죠. 네, 사는 거는 또 상황이 너무 빨리 바뀌어서 맞지. 뭐 이게 항상 저희는 뭐 투자를 100% 할 수 전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김동일님께서 중국 노드수가 별로 없던데 채굴자하고 노드수하고는 다른가 봐요. 네, 그쵸. 왜냐면 옛날에는 똑같았었는데 지금은 채굴자들이 다 풀을 사용해요. 마이닝 풀을 사용하면서 자기가 직접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채굴을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채굴자 수는 엄청 많은데 노드 수는 별로 없는 좀 희한한 현상이 생기고 있는 거고요. 그럼 창덕 씨께서는 이더리움 POS 되면 POW 채굴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채굴기 파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POS가 되면 POW 채굴자들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을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요? 그쵸. 이더리움 클래식은 POW를 쓴다고 얘기했지. 쓸 전망이 많다고 얘기를 했지. 그쪽에서 거기서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음, POW나 POS냐 이거에 대한 토론은 계속 이어지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클래식으로 돌리셔도 되고, 뭐, 되파셔도, 이제 GPU를 쓰기 때문에, GPU 같은 거 좀 꽤 중고도 비싸게 팔린다고 들었거든요. 되파셔도 되는데, 어, 클래식 해보세요. 이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클래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약간 그거지. 이더리움 채굴기라는 게 이더리움을 채굴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기계잖아. 음. 자, 이더리움 자체가 POS로 바뀌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의미결자먹기로 팔거나 아니면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이더리움 클래식 책으로는 똑같잖아. 이더리움 쪽이랑. 그러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옮겨 타면, 괜찮죠. 오히려 더 돈 많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더리움에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하면 이더리움 클래식의 채굴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때 이제 딱 들어가면 은근히 또 채굴량이 또 많아지기 때문에 수익이 또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채굴은 엄청 안전한 투자 방식이에요. 연산 능력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이건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좀 해칭 효과가 좀 큽니다. 그래서 뭐 사놓으면 근데 이제 클래식 자체가 없어진다. 그 이더리움 자체가 아예 POW가 없어진다면 있는데 그렇긴 한데 클래식이라는 게 대체 수단이 있으니까 뭐 좀 약간 리스크가 그렇게 엄청 크지는 않는 또 그런 게 있겠네요. 비타민 짱님이 POS와 POW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해주셔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쵸. 아까 들었었나? POW는 아까 영훈이가 말했듯이 무슨 채굴기를 써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새로운 화폐가 생겨나는 코인이 생기는 그런 과정이고요. POS는 그 채굴기를 써서 화폐가 새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이자 개념 비슷하게 이자라고 하기는 이게 진짜 뭐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다. 네. 기존에 있는 화폐를 이렇게 기존에 있는 화폐로 보증을 서서 그렇게 해서 새로운 화폐가 생겨나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새로운 화폐가 어떻게 생겨나는가에 대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아까 비타민장님 그거 보셨나요? 뭐지 아까 제가 강의한 거? 보셨는데 초보자가 그래요?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이게 진짜 힘들어요. 솔직히 이게 엄청 더 말씀을 잘 드리고 싶은데 리시나님, 제가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어느 정도 투자 중이다. 한 10년 묻어둘 생각인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중 두 분은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실 것 같나요? 만약에 10년 동안 안 해야 된다고 한다면 가장 리스크가 적은 건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아닐까요? 예,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지금 웬만큼 성숙한 단계고 지금 논의도 여러 가지 의견은 있지만
궁극적인 방향은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단순하고 오류 가능성이 제일 적고 그렇게 위험 요소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그래서 저 10년을 하신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폴리오에 짜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작은 거를 많이 갖고 가고 리스크가 큰 거를 적게 갖고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다 제일 많이 대부분의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박아두고 그중에 약간을 빼서 이더리움에 놔두고 더 조금을 빼가지고 이더리움의 클래식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동일님 말씀하신 것처럼 G캐시나 모네로도 매력적이에요. 익명성 거래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분산을 많이 해주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지금 채팅창에 공유한 링크가 있는데요. 이 링크가 최근에 코인텔레그래프라는 잡지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세그윗 관련돼서 뭐 비트코인 산업, 블록체인 산업에서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각각 설문조사를 한 건데, 뭐, 세그윗에 대해서도 자세한 의견을 들으실 수도 있지만, 아랫부분에 가장 재밌는 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는 이런 말을 해요. 그 공동체, 블록체인 공동체에게 디지털 화폐 포트폴리오에 관한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포트폴리오에 관한 질문은 98.4%가 비트코인, 65.6%가 이더리움, 그리고 37.7%가 지캐시 얘기를 했어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봐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지캐시. 지캐시가 높구나. 전문가들은 그렇게 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나이스. 그럼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산업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 10년 하고 묻어두는 게 아니고 10년을 한다 하더라도 1개월에 한 번씩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골렘, 팩텀 등 다른 코인들 전망은요? 형 팩텀은 좀 해보지 않았나? 나 팩텀 하고 있지. 팩텀에 좀 투자했잖아. 팩텀. 정말 매력적인 프로젝트예요, 둘 다. 꼭 필요한 저는 바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이더리움 골렘은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다. 근데 팩텀 같은 경우는 바로 좀 적용 가능한? 그러니까 골렘은 좀 더 힘들어요. 골렘은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경제학적인 그런 게 또 디자인이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힘들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엄청 유명한 프로젝트라서. 비트코인 같은 지금 블록체인을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송금 하는 유일한 어플을 사용 방법이죠. 송금을 제외하고는 거래 수단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가치의 저장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가치의 척도 다른 크립토커런시에 비해서 가치의 척도 정도 되나? 그건 좀 더 이거밖에 안 되는데 골렘 같은 경우는 일단 당장 아까 영훈이가 말했듯이 좀 미래에 좀 더 활성화가 될 것 같기는 하는데 저는 지금 현재로는 팩텀을 가장 많이 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비트코인이 그래도 송금에서는 이것만큼 뛰어난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팩텀 또한 그러니까 팩텀도 그런 거예요. 나는 장부를 사용해 분산화된 장부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주식이라면 주식 아니면 기록이라면 기록 이런 모든 것을 내가 장부에 기록을 하겠다라는 맞아요. 간단한 프로젝트를 내걸고 추진을 했는데 얘네는 자기가 하겠다고 한 거를 지금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팩텀은 B2B 모델이에요. 기업들이 팩텀을 지금 적극 활용하고 있고 팩텀 회사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팩텀은 제가 아는 것은 팩텀은 가격이 정말 안 떨어져요. 지금 3.3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3.5불에서 아래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왜냐하면 그 3.5불이라는 것은 정말로 다른 회사들이 팩텀한테 준 돈, 아니면 이것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팩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미 정부, 미 국경, 미국 이민국에서 팩텀한테 지원금을 줬어요. 그 정도로 여러 국가들의 정부 기관들도
팩텀을 사용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팩텀을 사용하고 싶어 하고, 팩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서비스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팩텀은 탄탄하지만 오랫동안 쭉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봅니다. 그러니까 팩텀이 막 엄청 화려한 걸 내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존에 있던 비트코인의 기록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록 시스템을 잘 활용하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바꿀 수 없는 어떤 기록 시스템, 확실하게 정해놓는 기록 시스템을 해가지고 이걸 아까 신영이 말한 것처럼 B2B로 엄청 타겟을 잘 정했죠. 그래서 딱 해서 들어가겠다라고 한다면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각국 정부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투표 결과를 팩텀에 저장해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예산 사용 내역을 팩텀에다 저장을 해 놓을 수도 있고 그러한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좀 많이 막 약속은 적게 하지만 뭔가 그 약속을 지키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좀 저는 좀 매력이 있더라고요. 네. 나도 팩텀 좀 사야겠는데 그러면. 아니야. 근데 이거는 다 생각. 르시라님이 팩텀을 어디서 구입했었나?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 팩텀에 관해서 좀 더 찾아보세요. 네, 찾아보시고 뭐 땡글이나 아니면 뭐 스티밋이나 여러 군데에서 뭐 빗썸 포럼이나 팩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전망을 내셨는데 뭐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건 하나 말씀드리겠어요. 팩텀은 진짜 천천히 가치가 꾸준히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뭐든지 서두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두를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서두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왔다 갔다 많이 하시기 때문에 좀 막 순식간에 막 제 친구들도 막 순식간에 막 엄청 많이 벌더라고요. 막 가격이 그렇게 뛰잖아요. 근데 그거에 너무 휩쓸리면 그만큼 또 읽기도 쉽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런데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맞는 것 같아. 나? 아니 너나 나나 좀 단순한 거 좋아하잖아. 근데 형은 이더리움 좋아하잖아. 이더리움 좋아하지 하지만 지금 이더리움은 진짜 쿨해. 쿨. 쿨, 실제 실현 가능성 그게 좀 그런 거지 약간. 하긴 틀린 말은 아니야. 다음 주 중에 한번 이제 포크 특집으로 뵙도록 하고요. 한번 이거 어때? 한번 부산에서 라이브로 거기서 하는 거야. 나 놀러 가서 파티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비트코인을 이렇게 부산에서 라이브로 하거나 아니면 수원에서 라이브로 하거나. 수원. 오케이. 네, 오늘 너무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는 그 구글 트렌드를 사용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거품이 꼈는지 안 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할 텐데. 오, 재밌네. 미리 살짝 얘기해 주시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충분히 얘기한 것 같은데 나머지는 그냥 티저로 약간 티저. 이렇게 꼭 들으셔야겠네요. 저도 들어야겠네요. 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비트코인. 감사합니다.